지난해 대체거래소 출범 예고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찬반 논쟁이 있기도 했는데요. 올해 3월 출범 이후에 국내 주식 거래 시간이 하루에 12시간으로 늘어났죠. 그동안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논란도 있다고 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감사합니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거래소에서 원래 그 주식 거래랑 선물 거래소랑 원래 두 개가 있다가 합쳐져서 하나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넥스트레이드라는 게 새로 나왔는데 지금 정확하게 넥스트레이드가 어떤 거래소인가요? 네,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거래소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거의 7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거래소 시장이 독점적인 구조였거든요. 오로지 한국 거래소에서만 주식 거래를 하실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넥스트레이드가 출범을 하면서 이 주식 거래에 있어서 경쟁 체제가 마련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주식 거래를 할 때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차이를 사실상 거의 느끼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네. 주식 거래를 하실 때 기존의 한국 거래소에서도 주식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넥스트레이드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 거래소나 또는 넥스트레이드에서를 단독으로 선택을 하셔서 여기서만 거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실 수도 있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그런 근데 의미를 결국 부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HTS나 MTS에서 결국은 두 개 다를 체크할 수 있는 옵션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증권사가 제일 좋은 호가를 보여주게 그냥 해주면 이쪽 가서 거래되든 저쪽 가서 거래되든 투자자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네, 투자자들은 사실상 그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넥스트레이드가 가지고 있는 그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당연히 넥스트레이드가 들어오면서 뭔가 좀 편리해졌다라고 느끼실 가능성은 높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거래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존은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반까지만 주식 거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넥스트레이드의 등장으로 인해서 8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장 마감된 3시 반 이후에 8시까지 주식 거래가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투자자들이 느끼시는 가장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거래할 수 있는 종목 수가 많지 않아서 이게 과연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단기간 내에 굉장히 빠른 성과를 낸 것 같은데 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거래 시간의 연장이 거래 이제 시간, 굉장히 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은 이제 이미 말씀드렸고요. 네. 이거 말고도 이제 새로운 호가 방식의 도입도 투자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었던 중간가 호가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고 스톱 지정가 호가라는 그런 새로운 호가 방식을 도입을 했는데 이 두 가지 호가 방식이 의외로 투자자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넥스트레이드에서 부과하는 거래 수수료는 한국 거래소에서 부과하는 거래 수수료 대비로 봤을 때 작게는 20%, 많게는 40%까지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증권사에서 어느 쪽으로 거래를 보낼까를 고려할 때 당연히 이 수수료도 고려 요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넥스트레이드에서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니까 동일한 호가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주문은 넥스트레이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호가 방식이라고 하신 그 두 가지가 어떤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중간가 호가가 이제 지금 이제 가장 시장에서 반응이 괜찮은 그런 이제 새로운 호가 시스템인 거고요. 이전에는 보통 이제 지정가 호가 또는 시장가 호가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때 예를 들면 삼성전자 얼마에 사주세요 이렇게 이제 주문을 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중간가 호가는 현재 최우선 호가, 가장 체결 가능성이 높은 최우선 호가들이 이제 사자 호가가 있을 거고요. 팔자 호가가 있을 텐데 네. 이 두 가지 가격의 중간 가격에 자동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호가를 내는 것이 중간가 호가가 되는데
이것이 의외로 투자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양쪽의 호가를 보고 이 두 사이 정도면 평균 가격 정도면 나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시장가 호가에 비해서 오히려 더 유리한 그런 가격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인 거거든요. 양쪽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가 호가는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톱 지정가 호가 같은 경우에는 일정 가격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지정가 호가가 제출되도록 시장에 이제 주문서가 나가도록 만드는 방식인데 이게 리스크 관리에 상당히 도움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호가 모두 시장에 기존에는 없던 방식인데 한번 써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괜찮더라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스탑 지정가 호가는 아니지만 보통 이제 HTS들에서 지정을 해놓으면은 시스템이 돌다가 나갔으니까 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중간가 호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들은 100원, 100원하고 110원하고 두 개 이제 그 가격대에 따라서 밴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간값은 거래될 수 없는 가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거래가 돼요? 그게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격에 따라서 100원 단위로 변하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10원 단위로 그렇죠. 예. 변하기도 하는데 이 중간가 호가가 들어오면서 100원이나 10원 단위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의 가격, 예를 들어 10원 단위로 변하게 되면 중간 가격은 5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물론 이게 그 가격 격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가격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왠지 기계를 가지고 했던 기억을 생각해 나면 굉장히 그 기계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을 것 같은. 근데 어차피 이제 이것이 다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네. 거니까요. 아무래도 중간가 호가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는 실제로 체결 강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긴 하겠네요. 체결 빈도수를 더 높이는 네.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그러게요. 높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제 넥스트레이드는 사실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관심이 뜨겁다고 하고 그런데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 참여는 저조하다면서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지금 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초기 단계에서는 당연히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개인 투자자들 많이 들어오고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일평균 거래 대금이 지금 10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유동성이 좋은 시장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처음에 망설였던 부분은 아무래도 여기서 유동성이 충분하게 형성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팔거나 또는 사는 것이 가능해질까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조금 망설였죠. 조금 이게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유동성이 형성될 수 있을지를 지켜본 이후에 우리는 들어가겠다 이런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현재 일평균 10조 원이 넘는 거래량이 나오다 보니까 충분히 이거는 유동성이 유지되고 우리가 원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외국인들이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속도, 유동성, 그다음에 수수료 이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는 데 반해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큰 이렇게 그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이제 자세를 바꿔서 전향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는 그 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따라서 조금 더 지켜본 이후에 그 참여를 결정해도 뭐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국인은 전부 다 시장 조성자들만 들어오겠다 그러고 있을 것 같고 지금 10조 원 중에 외국인 비중이 몇 %나 되나요? 현재로서는 외국인 비중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들은 주로 그 외국계 증권사들이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자면 뭐 JP 모건이나 네, 네, 네. 혹은 골드만삭스 같은 그런 이제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큰 손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현재 외국계 증권사들은 직접적으로 넥스트레이드에 연결되어 있지는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일부 외국인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체 거래량 비중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 뭐 현재까지 성과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거래량 한도 초과한 종목이 많다고 하는데 이 거래량 한도 초과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 거고 이게 규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논란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넥스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량에 대한 규제를 받습니다. 네.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의 30%를 넘기면 안 되고요.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거래량의 15%를 넘기면 안 되는 그런 규정들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요 계산 방법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법과는 조금 다르기는 네. 한데요. 이렇게 이제 넥스트레이드가 지금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면서 거래량이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이 15% 시장 전체, 그다음에 개별 종목은 30%이 규제 한도에 지금 부딪히는 종목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나온 그런 이제 통계 자료들을 살펴보면 지난 3월 4일 이후부터 이제 23일까지 그러니까 전체 800개 종목 중에서 무려 400개, 거의 절반 넘는 종목들이 이미 한도, 거래량 한도를 웃도는 이런 이제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넥스트레이드가 현재 800개 종목 중에 상당수 종목들을 계속해서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중단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투자자들, 거래하시는 분들께 상당히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30% 그리고 15%라는 그런 한도 규제에 부딪히면서 오히려 넥스트레이드가 향후 일부 종목들 생각보다는 더 많은 종목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거래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한도를 준 이유가 뭔가요? 한도를 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넥스트레이드는 사실 한국 거래소의 시스템 자원들을 사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휴대폰 보시면 휴대폰 사업자 뭐 SKT, KT 이렇게 있는데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 망을 사용을 해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한국거래소가 예를 들자면 상장 심사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시장 감시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넥스트레이드는 자체적인 상장 기능은 없거든요. 한국거래소가 상장을 해 놓으면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거래만 체결시키는 방식인데 상장이라든지 상장 관리, 그다음에 상장 폐지 이런 데 드는 비용은 전적으로 한국거래소가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 즉 너무 넥스트레이드의 비중이 높아져 버리면 한국거래소도 이게 수익이 나야 돼. 수익이 나야 그렇죠. 상장 기능도 유지하고 네. 여러 가지 시장 감시 활동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 한도를 설정하게 되었던 거죠. 보통 지금 거래된 게 보여지는 거로 37조라고 써 있는데 37조 안에서 시장, 그러니까 KRX랑 지금 넥스트레이드랑 그러니까 동시에 오픈된 시간에 체결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야간에만 되나요? 넥스트레이드는 주로? 넥스트레이드는 당연히 이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는 넥스트레이드에서만 거래가 발생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9시부터 3시 반까지는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에서 동시에 거래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3시 반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다시 그렇죠.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발생을 하는데 이 거래 볼륨 중에 정규로 둘이 같이 있을 때는 KRX에서 대부분 되고 저게 끝난 다음에는 양쪽에서 애프터마켓이니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그 정규 거래 시간에서조차도 사실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50%뭐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않지만. 네,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 정규 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비중을 살펴봐도 10에서 15%는 충분히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얘기는 정규 거래소보다 호가가 더 좋다는 얘기네요. 넥스트레이드가? 일단 호가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정규 거래 시간에서 여기서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수수료라고 볼 수가 수수료. 있습니다. 지금 호가 방식은 한국 거래소에서도 지정가 스톱 지정가 호가라든지 혹은 중간가 호가는 한국 거래소에서도 이미 그것을 채택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수료의 차이가
넥스트레이드로 그러니까 정규 거래 시간 동안 넥스트레이드로 그 오더가 주문들이 유입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앞서 화면에 나왔다시피 그 코스피 3,000 그 달성한 날 거래소 대금을 비교해 보니까 전체 거래 대금이 37조 한 5,600억 원 수준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된 금액이 11조 7,335억 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점유율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점유율 지금 예. 이제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점유율이라고 그러면 두 개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래 금액을 합친 다음에 이걸 넥스트레이드 그 거래량이랑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해서 점유율 비율을 계산을 하는데 사실 현재의 점유율 거래 계산 방식을 보면 조금 특이하게 분모는 그냥 한국 거래소 금액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자는 넥스트레이드 거래량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점유율 계산 방식과는 조금 다르고요. 오히려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이거보다는 사실 조금 더 떨어지는 게 그러네요. 맞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런 거래소보다 부분들. 몇 퍼센트 더 하고 있다, 못 하고 그렇죠. 있다 이런 거래소 평가네요. 대비로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넥스트레이드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이 비율이 네.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러게요. 넥스트레이드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거래소는 줄어든다는 것을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결국 분자가 증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실질적인 점유율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높은 점유율이 약간 나올 수 착시가 있는 있네요. 네, 그런 착시가 좀 거래소가 있습니다. 엄청 싫어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출범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은데 이게 6개월이 되면 규정상 거래소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고 하는 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일단 이제 이 점유율 한도 예. 규제 15%, 30%라는 점유율 거는 한도. 이거는 6개월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하게 네. 되는 거거든요. 지금 3월 달에 본격적인 출범을 했으니까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은 9월 말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9월 말에 이전 6개월 동안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기록을 평균적인 점유율이죠.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을 해서 만약에 시장 전체로 15%를 넘어가거나 또는 개별 종목이 30%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해당 사항에 대해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거래 정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현재의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거나 또는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되는 양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사실 이 15% 또는 30%의 한도에 걸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나오게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9월부터 당장 거래가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9월 말에 이것을 계산을 해서 그 이후부터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월 정도가 될 텐데 10월 정도부터는 갑작스럽게 이전에 넥스트레이드에서 잘 거래하던 종목들이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한도 규제, 그러니까 한도 계산 방식을 조금 바꾸거나 말씀드렸듯이 한도 계산 방식을 조금 바꾸거나 아니면 이 한도 자체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금융당국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하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좀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약간 이제 갑자기 주제가 조금 바뀌게 네. 되는데요. 금융당국에서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들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주가 조작이라든지 혹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그 사적인 이익을 편취하려는 그런 시도들,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조금 느슨하다라는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높이면서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가담한 전력이 있으면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켜버리는 이러한 제도적인 기반들을 만들자라는 것이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 이력이 있거나 또는 그 의심을 받는 경우라면 당연히 상장기업의 임원 선입에 제한을 둔다거나 또는 이후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를 금지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런 주된 규제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